자, 그런데 이 정의, 연대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예요. 희한한 걸 봤는데요. 혹시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란봉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노란봉투 프로젝트가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언론을 타면서 급속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어요. 자, 이효리 씨가 여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노란봉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편지를 보냈고요. 그 편지에다가 작은 액수를 동봉을 해서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가수 이효리 씨가 겨울에 이제 보낸 겁니다. 2월 14일 날짜일 거예요, 아마. 추위와 폭설로 마음까지 꽁꽁 얼 것만 같은 요즘 다들 안녕하신지요. 제가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노란봉투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게 뭐냐. 지난 몇 년간 해고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잘 해결되길 바랄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때 이 노동자들이 누구냐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제 뜻과 달리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어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한 아이 엄마의 편지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7억 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이 해고 노동자들이.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랬는데 한 아이 학부모가 내가 그 돈을 다 마련해서 주고 싶지만 그건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47억 원이 정말 엄청난 액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10만 명이 돈을 모으면 이 47억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편지를 썼고 거기에 1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4만 7천 얼마를 거기다 보내면서 해가지고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이효리 씨가 일부러 자기는 그래도 공인이니까 그 기금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편지를 직접 보낸 거예요. 자기도 사실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모른 척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 아이 어머니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 직접 자필로 쓴 이 편지를 아름다운 재단에서 사진을 동봉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이게 바로 언론에 쫙 뜨게 되면서 삽시간에 알려졌고 그래서 2월달 얼마 안 있다가 1차 모금 마감 그 다음에 5월달쯤에 2차 모금 마감 해가지고 10억 원 가까이가 순식간에 모였다는 제가 그 뒤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뒤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자, 사실 평등과 연대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대단하고 막 어렵게 설명하고 하는데 저는 이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이효리 씨 행동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확 있었구나. 달리 말하면 철학자들의 텍스트 속에 나오는 그 가치들이 대단히 고상하고 어렵게 서술되어 있는 것보다도 우리 현실에서는 훨씬 더 쉽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눈앞에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격차. 그걸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전공하고 있는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한번 가슴이 답답해져요. 왜냐? 이 도덕교과서를 쓰신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거든요. 그 책을 쓰고 저한테 주신 분은 인격적으로나 그 학자로서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고, 하여튼 대학 교수님이신데 저보다 나이는 뭐 몇 살? 뭐 적은 분인데 그 대학 1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바른 생활 사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딸의 아빠이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학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인격하고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 자체가 정말 좋고 훌륭한 것이냐, 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게 저도 몇 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은 자기가 노자를 가지고 학위를 하면은 노자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좋은 책인지를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강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노자는 무서운 책이라고, 한비자는 끔찍한 책이라고. 하지만 읽어야 되는 까닭이 한비자를 읽음으로써 한비자의 사상을 배우겠다가 아니라 아, 권력자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구나.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비자를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동양고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자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묵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적어도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에서 본다면 적어도 20세기에 서술하고 있는 학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에 의하면은 공자보다는 묵자가 훨씬 더 현대인의 삶에 가까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묵자는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고요. 그냥 겸해 정도만 나옵니다. 그리고 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별애, 즉 차별적인 사랑과 달리 보편적인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했다. 그걸로 끝이에요. 왜 그걸 주장했는지, 그는 누구였는지, 그 사상에 진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방식의 깊이 있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묵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잘 기억을 못해요. 공자가 이야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생각만큼 그가 주장하는 생각을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묵자는 사라지지는 않았죠. 적어도 우리 교과서에도 단어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묵자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학계에서는 어떤 함축을 갖냐면 동아시아 전통에 평등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가라는 화두와 맞물려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20세기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갖고 들어온 전통적인 인물이 바로 묵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묵자라고 하는 인물이 찬양을 받는 만큼 그 사회는 평등의 가치를 높이 쳐주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이야기되지 않는 만큼 비례해서 평등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졌다. 적어도 이 상관성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묵자라고 하는 인물 누구냐? 이 사마천의 사기가 위대한 역사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마천은 위대한 역사가인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단히 불공평한 역사가예요. 왜냐? 공자에 대해서는 소설처럼 이렇게 길게 쓰고요. 자기랑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요만큼 써요. 장자 짧아요. 맹자 짧아요. 한비자 됐다 길어요. 공자 엄청 길어요. 묵자 요만큼이에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싫었을까? 자, 이 한편의 왜냐하면 묵자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 무제 때까지 혹은 제나라나 이런 노나라 쪽에서 유학이 흥기되기 전까지 묵가 학파의 사회적인 역량과 세력은 엄청났습니다. 적어도 전쟁을 침공당한 한 나라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법을 일으키던 진나라에서 일단의 무장 세력으로 왕의 배후에 있으면서 한 국가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던 굉장히 막강한 집단이었어요. 엄청난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묵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묵자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통해서보다도 묵자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의 언급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양주는 위야, 묵자는 겸해. 이거 두 가지 주장했는데 이거 나를 위해 라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난 터럭 하나를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계속 써먹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자라고 하는 책에서도 똑같은 일화가 나오는데 이 정강이의 터럭 하나 뽑아가지고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 이거 뽑기만 하면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양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답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양주는 그 대화에서 뭐라고 답변은 야, 털 하나 뽑는다고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하고 답변을 안 하거든요. 질문 자체가 이게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질문 자체가. 묵자는 겸해 다 같이 사랑한다. 즉 이때 다 같이 겸이라고 하는 걸 너무 넓게 해석을 하는데 내 부모, 내 자식 말고 남의 부모, 남의 자식 똑같이 사랑해라. 똑같이 존중해줘라.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걸 폈는데 이마가 닳고 발꿈치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천하에 이롭다면 그렇게 했다. 이 묵가 집단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사회 봉사했던 사람들로 기술을 해요. 그런데 비판을 뭐라고 하느냐. 양주라고 하는 인물 위안은 무군, 군주의 존재를 부정한 사상이고 묵자의 주장은 무부, 가부장을 부정한 사상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기주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잖아요. 양주 터럭 하나 뽑아가지고 지멋대로 터럭 하나 뽑아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야, 세상에 이런 이기적인 놈이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비판은 뭐냐. 무부, 군주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한 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묵자는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했다. 무슨 얘기냐. 남의 부모, 내 부모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한다. 똑같이 할 수 없겠지만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맹자의 입장에서는 무부, 가부장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걸로 읽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읽으면 양주나 묵자의 생각이 굉장히 나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면요. 맹자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군주의 권익을 지키고 싶어 했고 가부장권을 옹호하고 싶었던 사상이다라고 하는 등식도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역전된 독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겸해란 뭐냐? 요거랑 보통 철학사에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묵자는 겸해를 말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뗍니다. 성인이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직책으로 삼은 사람인데 그러니 반드시 어지러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야만 능히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모르면 다스릴 수 없다. 굉장히 합리적인 논변을 가지고 사고를 펼칩니다.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하에 남을 해치고 도덕질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도적은 제 집안을 사랑하면서 남의 집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집안을 훔쳐 제 집안을 이롭게 하고 남을 해치는 자는 제 몸은 사랑하지만 남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남을 해쳐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서로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날로 따져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 법규 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으로서 어찌 미움을 금지하고 사랑을 권면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천하가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면 다스려지고 서로 차별하고 미워하면 어지러운 것이다. 이때 사랑한다는 표현 때문에 자꾸 걸리지만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집안의 물건이 소중하니까 우리 집 물건을 소중하게 대하듯이 다른 집의 물건도 소중하게 대하고 나에게 내 부모가 소중하고 나에게 내 자식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소중한 부모이고 자식이니 그 사람들도 똑같이 소중하게 대우해줘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과장되거나 그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상식적인 얘기를 맹자는 굉장히 센 어조로 비판을 했죠. 가부장의 권위를 감히 훼손한 끔찍한 사상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저는 여기서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묵자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분이 누구냐? 최초의 완역자가 바로 기세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겸해라고 하는 사상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그런 철학적인 심오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가치, 덕목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데 비교해 보면요. 중국과 한국에서 겸해에 관해서 해온 이야기 혹은 역사적 과정이 놀랍게도 20세기 한국에서 논의된 묵자와 중국 대륙에서 논의된 묵자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거를 이해하면서 내리게 된 저의 결론이 현재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평등의 가치의 실현 정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모습과 상당히 함께 볼 만한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겸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부모, 내 자식, 내 부모, 남의 자식 이거 구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냥 단순하게 그 정도의 바탕에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각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묵자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근대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평등이라고 하는 말밖에는 다른 단어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묵자라고 하는 사상가의 겸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태도는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적어도 사회 전반적인 태도는 아니지만 동양학을 하고 있는 학자나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평등에 대한 의식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게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왜냐,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적 가치 속에서 사회를 유지해 왔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어떤 그 현대 중국 학자들 잘 알고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아니 왜 그 중국 학자들은 묵자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 왜 묵자를 계승하고 겸해를 계승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희한하네요. 그랬더니 그 한 선배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사적으로 중국의 꽤 잘 나가는 학자들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애들은 평등 싫어해. 이때 중국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만나봤던 대다수의 현대 중국 사상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등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97년도, 98년도에 한참 났던 기사가 중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던 사람들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기사로 막 나온다. 한참 막 그때 어려울 때였죠.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잘 나가는 대학 교수가 된다. 한국의 대학 교수가 받는 대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국가적인 후원과 지원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불려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하고요. 이름값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만큼 엄청나게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한 학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캄 루이라고 하는. 그것도 어렵게 제가 책을 구했는데 이미 절판돼 가지고 86년도에 나와 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존에서도 간신히 보니까 헌책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중고책을 딱 구했는데 그 책이 도서관에서 보관을 하다가 시간이 꽤 지나면은 일부 내용 책들을 다른 서고를 채우기 위해서 방출하는 도서가 있어요. 그 방출된 중고서적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 그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그 대학에서 전공 시간에 수업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는 참 그렇게 딱히 말하기 힘들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딱히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의 지식인이 정말 지식인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그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중국에는 지식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지식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 부정의한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바꾸려고 하는 자. 학문적으로. 그걸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그 캄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에는 인텔렉추얼, 지식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대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부분적으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조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제가 그래도 학자니까 지식인인지 사대부인지. 그리고 이들은 전부 공자를 추앙하지 묵자를 추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중국의 묵자와 한국의 묵자를 대조시킨다면 적어도 한국에서 묵자와 관련된 논의의 상징적인 인물은 누구냐? 요 인물입니다.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전태일이에요. 그리고 요 사람. 이게 묵자예요. 중국은 묵자, 한비자 이런 인물들은 전통적인 초상화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그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비자와 묵자는 초상화가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그려졌어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잘생겼죠, 일단. 중국 사람답고. 그런데 이 모습을 그릴 때 가장 많이 투영되어 있는 이미지는요. 지식인다운 모습과 더불어 뭐가 투영되어 있냐면요. 혁명가로서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어요.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까지. 그런데 실제로 묵자라고 하는 사상, 그 자원을 이들이 혁명의 과정에서 썼느냐 혹은 연결하려고 했느냐, 그거는 질곡이 크다라고 하는 점. 바로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과정을 겪어왔는가가 현재 중국과 한국 사회의 차이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까지만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